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다준다 연구소 전문가 초청 대담. 최근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공천 자격시험 논란에 대해서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공천제도를 연구하고 계신 윤왕희 박사 후보생님, 박사 과정, 박사 후보생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통칭해서 그냥 약칭해서 윤왕희 박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윤왕희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만 더 자세히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 한국 정당 공천제도 등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윤봉기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캔디데이트, 이것도 후보생입니다. 뭐 정치에서도 이제 출마하는 분들 후보생이라고 하지만 아직 되기 전 과정이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인데 윤봉기 기자님이 이런 뭐 중요한 의미는 있는데 아직 잘 논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시고요. 예. 원래 약간 저음이시라. 자, 이준석표 공천 자격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좀 우리나라에서 이 공천을 시험을 본다는 게 좀 개념이 낯설잖아요. 그래서 반발도 많고. 이준석이 보겠다는 시험은 어떤 건가요? 그걸 약간 좀 큰 틀에서 먼저 좀 의미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천을 내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첫째는 누가 이제 후보자를 결정하느냐, 이 후보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고, 두 번째 측면은 이제 누가 그럼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공천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까지 이전에는 뭐 주로 2002년부터 해서 그 이전에 삼김 시대는 1인 총재가 공천을 후보 결정권이 있었고, 삼김이 그냥 공천하는 예, 거죠. 예. 뭐 직함이 돋궈주면 당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대의원 대회를 하기도 하고 뭐 당원을 하기도, 2002년을 기점으로 이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후보를 결정하느냐의 문제의 측면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한 가지 측면이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 그게 방향이 전환된 거죠. 이제 누가 후보 결정권으로 계속 이어져 왔지만, 뭐 중요한 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 이거 방향 전환을 시켜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후보 자격, 누가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후보 자격에 대한 문제로 이걸 다시 전환한 의미가 하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건을, 후보 결정권자를 계속 넓혀온 거죠. 1인 총재에서 대의원, 당원, 그 다음에 일반 국민까지 참여해서 계속 개방을 한 겁니다. 그 전에 또 후보, 공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계속 개방을 했었죠. 당원이,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 당원 당규상에는 당원이어야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천 신청과 동시에 누구나 그 당원 가입하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누가 후보 신청할 수 있는지 이 자격도 개방의 폭을 계속 넓혀서 제일 높은 쪽에 개방을 한 상태죠. 근데 이거를 다시 전환한 거죠. 후보 자격도 어느 정도 제약을 할 필요가 있고 규제를 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방향 전환, 두 번째 방향 전환인 거예요. 세 번째 보자면, 후보 자격을 제한한 게, 예전에는 이제 뭐 징역형 받거나 벌금형 받거나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적격자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네거티브한 방식이라면, 지금 이거는 뭐 공천 자격 시험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직 후보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일정한 수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하겠다는 파지티브한 측면인 거죠. 네거티브하게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는 것보다 파지티브하게 국회의원 후보라면, 우리 당의 후보라면 이 정도 수준의 퀄리티는 유지를 해야 자격,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지티브한 측면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자격, 방향 전환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준석 대표의 하나의 뭐 작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겼다기보다, 나중에 돌아보면 뭐 오늘 하나의 방향 전환한 계기가 됐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시험 과목은 주로 공무원 적성 시험 보는 거 비슷한, 공무원 시험을 사례 잡고 들면서 뭐 자료 해석 능력이나 뭐 이제 뭐 엑셀 뭐 이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가 높진 않은 것 같고 아주 최저한을 걸러내겠다라는 그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뭐 이준석 대표 당대표 출마하면서 출마 공약으로 뭐 하는 이제 동영상 본인이 찍어서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또 최근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제일 최근에 이제 그 워딩으로 봐서는
아직 공천 자격 시험에 대해서 정해진 건 없다. 이거를 이제 사무총장이 임명됐으니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 그 세 번째가 공천은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완벽하게 설계하도록 하겠다. 이 정도의 이제 워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공천 자격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부정적 견해도 있고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신중한 쪽으로 돌아섰지 않았나 싶은데 시험이라는 워딩 자체에 의한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면 필답고사 이제 자필고사를 그 생각을 하는데 뭐 이준석 대표가 제일 처음 생각하는 건 자필고사 성격일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그걸 약간 넘어서서 그거보다 좀 더 종합적인 평가의 의미가 담아야 되지 않나 싶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앞으로 설계를 해나가겠죠.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보니까 이런 그 자격시험 형태의 공천제도가 꼭 이준석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굳이 찾자면 그런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런 사례인가요? 뭐 가장 쉽게 보통 이제 정당의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영국에 이제 보수당 노동당이 있는데 국민의힘하고 비슷하게 보자면 보수당 쪽인데요. 보수당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기 용어로는 이제 뭐 의원 후보 자격 평가위원회, 뭐 어세스먼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세스먼트 평가를 한다는 거죠.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평가를 받아서 일정한 수준의 통과를 한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제 그 당에서 중앙당에서 인정한 퀄리티가 보장된 자질이 있는 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가 어프로브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때 승인된 명부라고 합니다. 그 명부에 올라가야만 이제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공천 우리는 뭐 실제 선거 전 두세 달 전에 다 이제 공천 신청자를 모집하고 아무나 이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단 그런 평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그 명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천 신청이 실제로 지역구에 가서 원하는 지역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필답고사, 물론 필답고사 비슷한 뭐 에세이 작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세이 작성하기도 하지만 뭐 조별 토론을 하기도 하고 뭐 퍼블릭 스피킹, 뭐 약간 연설 같은 걸 수도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도. 그래서 좋은 의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은 뭐냐? 스킬, 좋은 의원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당이 어느 정도 보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퀄리티를.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이제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앙당이 그런 것들은 이제 중앙당이 컨트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앙당이 그런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공천 신청을 할 수도, 이런 제도 보수당에 있는 제도고요. 물론 평가 항목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취지로 보자면 유사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뭐 이게 뭐 세계도 유례도 없다, 아니면 민주주의에서 불가능한 제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전례가 없거나 특이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험으로 의원 뽑는 게 어딨냐, 전 세계 민주주의에서 누가 그렇게 하느냐라는데 그런 비슷한 취지의 제도는 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하면 떠올리는 건 우리는 수능 시험, 학력고사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어느 정해진 날짜에 다 같이 모여서 일회성으로 필답고사를 봐서 그 성적으로 뭔가 끊어지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영국 사례는 보니까 그건 아니네요.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가 영국의 뭐 하원 의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첫 단계가 어프로브드 리스트에 오를 사람,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아서 이제 하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다시 세팅돼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년 임기면 5년 임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 중앙당에서는 이제 캔디데이트 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천 팀 같은 거죠. 상시기구로서. 그 상시기구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거기 평가를 해서 당이 보증하는 승인된 후보자, 예비 후보자인 거죠. 그걸 작성하는 과정은 이제 5년 처음부터 이제 1차 년도부터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 그게 돌아가고 그 명부에 올라갈 이제 대상자들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제도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정당의 가장 핵심 기능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시적으로 그런 게 운영될 것 같은데, 우리는 한참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게 선거 직전에 잠깐 생겨가지고 후닥닥 뭐 5분 면접으로 급하게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번개불에 콩 튀기듯이 하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한국하고 정치 문화의 차이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딴 데 평가나 이런 뭐 후보자들의 평가들 그런 게 없다고 하는 분들인데, 영국 보수당은 비슷한 취지가 있고, 설마 그런 절차가 없더라도 그런 정당에는 정당이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후보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공천 신청을 하지만, 거기서 평상시에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이 선출직에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 활동 과정 중에 그런 검증의 단계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당원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선출직에 출마할 사람으로 대한 자질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거는 밑에 당원 수준에서나 아니면 좀 높이 활동가 수준, 뭐 그 지구당 지도부 수준에서 이런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보수당처럼 절차적 그런 절차가 있든 없든 간에 정당이 좀 기능을 하는 곳에서는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굳이 볼 건 아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층위의 문제인데요.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봐서 공천을 주냐고 얘기해요. 공천을 주냐의 문제, 제일 높은 수위에서는 예전에 학력고사처럼 뭐 1점 점수하면 실제로 공천을 1등부터 해서 공천을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평가, 이 사람이 어떤 역량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제일 낮은 층위에서는 그냥 뭐 시험을 봐서 이제 지필 수준을 봐서 이제 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공천 자격 시험에 비판하는 분들은 주로 이걸로 공천을 그대로 준다고 하면서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개념이 명확히 정리가 안 돼서 그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다듬다 보면, 설계가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한 중간 정도 층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종합적 역량을 평가하는 정도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의미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진짜 지방의원들 중에 얘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거든. 뭘 줘도 읽지를 못하고, 표가 있어도 표가 무슨 뜻인지 이해도 잘 못하고, 그래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떠먹여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단 말이야. 이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분들을 공천을 했나 싶은 그런 약간 함량 미달의 지방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고, 특히 어르신들, 연배가 좀 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너무 저평가자들을 거르는 정도의 효과지, 고평가자에게 공천을 구순위로 주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제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영 보수당도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이제 스킬이나 역량에 대해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뭐 이 사람이 연설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 중에 하는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 소통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다못해 이제 뭐 자꾸 엑셀 얘기를 하니까 엑셀을 봐야 이게 실제로 엑셀을 얼마나 이 사람이 함수를 쓸 수도, 이게 아니라 엑셀을 쓰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컴퓨터 활용 능력도. 그러니까 정해진 그 역량을 평가하는데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역량을 다른 방향, 여러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취약해서 하는 분들한테 꼭 불리하지는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도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와서, 그럼 한국의 현재 기존 공천을 그럼 어떻게 하길래 아까 말한 그런 함량 미달의 분들이 정당 공천을 달고 당선이 돼가지고 구의원 활동을 하다가 사고도 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의 공천 방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역위원장이 이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평소에 당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이렇게 쭉 보고, 당신은 구의원, 당신은 시의원, 당신은 가번, 당신은 나번, 이렇게 결정을 해. 사실상 결정을 해서 중앙당에 후보를 올려. 그러면 뭐 경선이라고 하지만 되게 이제 이렇게 그 지역위원장이 오더를 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천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일단 공천에 대한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한국 정당의 공천의 단점이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도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라고 매번 보거든요. 바뀐다. 네, 매번 바뀌고 그래서 비슷한 예로 이제 선거구 획정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우리나라는 항상 3월 초에 이루어졌고 4월이 이제 선거 4월이 총선인데 3월 초에 모든 총선을 다 뒤져봐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선거구 획정이 끝납니다. 사실상 이거는 도저히 이제 합리적인 수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계신 분들이나 현 제도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최대한 늦춰가지고 잘 이렇게 선별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는 게 아주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게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우연히 무슨 상황이 있어서 헌재 판결이 뭐 늦게 나서 이제 거기에 맞추고 우리 위해서 선거구 획정 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분들의 전략적 행동이거든요. 그 행위자들의 그거와 똑같이 공천도 항상 제일 뒤로 밀어서 다른 어떤 이제 방법을 찾지 못하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도 중간에 바꾸고 막 이런. 지금 민주당도 경선을 연기하니 룰을 바꾸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안정성이 없는 그러니까 당에 있고 그 제도와 룰이 이 행위자들을 규율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룰을 바꾸고 막 공천 제도를 바꾸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이게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약간 그 공천기구도 좀 분화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영국의 보수당처럼 이제 의원 후보 자격평가위원회처럼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게 이제 선거일 150일 전에 설치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통과하면은 예비 후보자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예비 후보자 등록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것도 이런 거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거기에는 이제 아주 정량적 기준에 의한 부적격자만 걸러내는 정도죠. 이게 종합적 평가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전력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경선 대상자를 선정해서 경선 넘어가는 두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당의 엘리트, 소수 엘리트가 결정을 하는 거고 경선으로 넘어가면은 좀 더 개방성이 넓어져서 원자화된 이제 여러 개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정당 엘리트 그리고 완전히 개방성이 제일 큰 이제 원자화된 결정권자들 이 두 수준의 결합이 이제 우리 공천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를 어느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결정할지 또 몇 명을 경선 대상자로 할지 이런 경선 구도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다 공천관리위원회와 당권을 쥔 측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천은 상당히 중앙 집중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이라고 해도 대통령 후보 공천이 있고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있고 지방의원 공천이 있잖아요. 그 층위가 다 다른데 선거마다 대통령 후보 공천은 이미 거의 룰이 세팅이 돼 있고 전 국민이 여론조사 절반, 당원 절반 이런 식으로 참여해서 전국 순회 경선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던 거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은 상당히 좀 민주화가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 경선으로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앙당이 몇몇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해버리기도 하고 몇몇 지역은 경선을 하는데 다만 컷오프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여성 단수 공천이다 해서 한 명한테 그냥 줘버리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3명 놓고 경선하고 어떤 지역은 4명 놓고 경선하고 어떤 지역은 2명 놓고 경선할지를 중앙당이 정하고 그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투표는 일반 여론조사와 당원들을 섞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당장 가까운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그럼 지방의원 공천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의원에는 이제 공천관리위가 아까 주요 조직이라고 했는데 기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공천하고 이제 대통령 후보 공천까지는 이제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기초단체 구의원, 시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이제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이제 공천하는 단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데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 시도당에서도 이제 공정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주로 이제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이 많고 거기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당원 당규도 있었거든요. 지금 약간 바뀌었을 수도. 그 당협위원장은 그 지역 국회의원만 하는 거죠. 네. 혹은 국회의원 후보였던 사람. 네. 그래서 뭐 있는데 하나 이제 그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공천 자격 시험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적용이 될 것이냐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약간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디자인할 때 벌써 지방선거는 뭐 3년이 지났고 1년만 남은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 그 제도가 정착이 돼 있어서 그걸 적용하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시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예전에 선거구 획정처럼 제도 만들고 디자인하고 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고 뒤에 그 하기엔 다시 또 촉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지방선거 공천은 보통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보다는 지방의 자율성이 좀 더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거를 중앙당에서 만든 이제 그 자격 시험 뭐 평가가 됐던 이런 제도를 지방에 부과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 새로운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우리는 뭐 지방도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분권화돼 있지 않은 중앙당이 예속된 상태인데 이걸로 인해서 더 이 지방과 중앙 사이의 관계에서 좀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 대상자들도 훨씬 더 많고 수천 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보수당에 있는 그 제도도 국회의원, 하원 의원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그 평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방 의원은 거기는 지구당 체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율성이 아주 클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 하원 의원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이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자는 측면에서 중앙당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원 의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비하자면 국회의원에 적용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차피 상원은 귀족원이니까 귀족들이 들어오는 거고 하원이 사실상 국회의원인데 그거를 이제 보수당에서 혹은 노동당에서 그 후보자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검증한다는 거고 그리고 지방의원은 지구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갖고 지역에서 알아서 뽑아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구당이 힘이 이렇게 뭐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장 그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가 상당히 관철되는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되게 국회의원이 찍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공천이란 문제가 사실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제일 많이 얽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정당이 평상시에 정당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느냐, 그 정당의 리더십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당원은 또 어느 정도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느냐 이런 부분이 다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외부로 돌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하더라도 이제 그냥 여론조사에 맡겨버리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당이 원래 이제 건강한 정당의 기능을 행사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걸 아이디얼 타입으로 해서 정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그 하나의 어떤 하나의 정당 내의 제도, 공천제도 이것만 핀포인트로 찝어서 개혁하자고 해도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폭넓게 연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후보 자격 시험이나 이런 역량 평가를 해서 후보자들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하자. 그래서 아주 좋은 취지고 아마 민심도 이거를 아마 원한다고 볼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디자인하지 않으면 의도한 결과가 안 나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분하고 얽혀서 아주 이제 좀 촘촘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역위원장의 의지가 관철이 되는데 이제 그럼 지방의원들은 아예 경선을 안 해요? 아니면 여론조사에 맡겨버리나? 지방의원 경선을 아마 하는 부분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의원은 또 이제 더 이제
작습니다. 그렇죠. 기초 후보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 뭐 당원 중심 경선하더라도 당원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약간 양태가 좀 많이 다릅니다. 여론조사를 섞기도 하고. 예. 근데 사실 여론조사를 섞어도 누가 지방원 후보를 알겠어요. 사실 국회의원 후보도 잘 모르는데 지방원 후보 뭐 직함 불러주고 찍으라 그러면 솔직히 일반 국민이 누가 관심이 있어서 찍겠습니까? 결국 이제 원래 활동했던 당원들 사이에서 투표를 시키는 정도일 텐데. 누구를 투표를 붙일지는 그냥 지역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것 같고 결국 국회의원의 의지가 관철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는 후보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이나 여기에 대한 좀 다듬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 초이스 비포 초이스라고 하거든요. 국민들이 선택하기 전에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질을 정당이 보장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당이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의원에서 좋은 의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내놓는 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투표 용지에 올라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거든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더 실제로 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 부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경선을 하도록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후보를 우리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를 계속 가져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서 결정해야 되겠다는 인센티브가 크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기초의원이나 뭐 잘 분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크지 않고 기초당치장도 그렇고 또 더 높여로 국회의원까지도 사실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에도 잘 몰라요. 예. 아주 유명한 셀럽이 나오지 않는 한. 거기에 참여 광역단체장까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도지사쯤 되면 좀 알겠지. 그래서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강한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측면, 통치구조 측면에 좀 요인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제일 중요한 결정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참여하고 실제로 그런 모델이 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보 결정 권력을 높여서 많이 참여해서 합리적 좋은 후보를 뽑자는 게 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좀 작동하지 않을 국회의원보다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더군다나 이게 그냥 이제 뭐 전화를 돌려서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을 하니까 인지도나 뭐 이름을 알고 있는 정도에밖에 선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직함 뭐 청와대 출신이라든가 뭐 그런 직함이 먹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중요한 공천이 질 좋은 후보를 내세우는 건데 그게 담보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런 방식으로 공천 자격시험을 통해서 그 공천자의 어떤 최저질을 관리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된 이동학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천개혁 하겠다면서 뭐 묻고 더불어 가 뭐 이러면서 그걸 했잖아요. 지역별로 토론회를 강제하겠다. 지금은 지역별로 경선을 붙여도 토론회가 없다는 거예요. 토론회도 없고 연설대회도 없이 바로 그냥 여론조사 돌려버리는데 혹은 당원 투표 돌려버리는데 그러지 않고 토론회를 지역별로 하게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보고 투표하게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인은 종합예술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시험 보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도 그분들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고 근데 종합예술인데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후보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선택하는 사람도 하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경선이 있어도 경선은 이 사람 경선 대상자로 경선 날짜가 정해지는 건 2, 3일 전에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2, 3일 전에 정하고 경선 대상자로 해서 그냥 이제 그 선택하는 게 아주 짧은 기간이 이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후보자와 후보를 선택할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은 없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뭐 이동학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하는 뭐 토론을 열어서 그 토론에 어떤 얘기하고 들어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저 사람이 뭐 어떤 정견을 피력하면 그 정견 피력을 들어보든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직접 그 대상자들이 질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그거를 높일수록 좋다. 그러니까 수기적 선택 또는 질 높은 선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방향인데 이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거나 그 공천 단계에 공천 심사나 경선 과정의 단계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그 전에 이제 전 단계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추는 거고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최소 자격 요건도 갖추고 그 공천 경선 과정과 공천 심사 과정이 좀 더 수기성이 담보되고 진로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 지단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의 공천 적용 시험은 약간 세대 교체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정보 데이터 활용 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데 자연스럽게 그걸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유리한 판을 까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후보자만 3,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 그 의원 숫자만 3,000명이고 전국적으로 그럼 후보자만 치면 만 명 가까이 나온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걸 그런 방식으로 다 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제약은 이게 대선이 이제 뭐 거의 한 10개월도 안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제 당이 대선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대선하느라 정신 없겠죠. 네. 대선 후보도 이제 선출해야 되고 당마다 이제 대선 기획단도 하고 대선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당이 계속 축소된 상태라 당의 인력이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 캠프로 빨려 들어가 있겠구나. 당의 역량을 분산해서 뭐 이런 공천 자격 시험이나 제도적인 디자인을 할 만한 여력이 될지는 좀 이제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당 리더십의 의지니까요. 그리고 뭐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지나서 바로 있으니까 우리 같이 준비해서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한다면 뭐 최대한 신속하게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해서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도 뭐 이렇게 다른 의제들 중에 하나고 이들 중에 하나에서 잘 챙기지 않는다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윤영희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공천의 기준은 어떤 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공천 방식은 그렇다 치고 어떤 분들이 공직 후보자라고 훌륭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에는 그 정당의 특색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당 공천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이 중요한 행위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일률적인 기준이 있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공천관리위원회도 구성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공천 기준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좋은 거. 그러니까 정당에 맞는 이제 기준이 있을 거고 그 기준을 잘 채워한 사람을 잘 이제 자격 요건을 충실한 사람 그리고 자격 요건 시험을 두는 이유도 누구를 뭐 떨어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인재 양성 기능을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떨어진 분들은 다시 이제 다시 도전해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트레이닝하고 서포팅해서 지원을 해서 다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 거기에 통과한 분들한테도 다시 실제로 공천이 있을 때까지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인재 양성 시스템을 좀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좀 이제 내가 선출직이나 어떤 이제 대표자로서의 역량이나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한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한 사람, 아이디얼 타입을 어떤 자는 정당마다 다를 텐데 그런 준비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첫 스타트가 역량 평가를 통한 최소 자격 요건이 될 수도 있다면 그것도 의미는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당이 후보자들이나 뭐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가져가겠다는 체제가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후보 요건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정당으로 석사논문을 썼지만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기능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당 개혁의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선거 때만 되면 그냥 번개불 콩튀기 영입 인사라 그래갖고 뭐 유명한 사람들 셀럽들 데리고 와서 그냥 짠 하고 선보이고 뭐 그러고 마는데 셀럽 모셔오기 경쟁이 일어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평소에 상시적으로 그런 어떤 인사 검증과 추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뭐 말씀하셨지만 공천이 뭐 다른 해외에서도 이제 정치의 이제 시크릿 가든이라고 비밀의 정원이라고 하는데 뭐 학문적인 분석이 어렵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제도적으로 다루기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더 심하고. 근데 이제 좀 바꿔가지고 공천을 단순히 권력 작용으로 보기보다 제도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책을 하나 이제 요거를 좀 크게 잡아주세요. 요거를 한번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건 좀 뭐 학술적인 서적에 가까운데 오히려 이제 공천을 학술적으로 다룬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더 유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도 대부분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제도적인 측면으로 보면서 장분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제 그런 쪽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뭐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뭐 이렇게 한 단계에서 좀 더 그런 쪽에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공천 자격 시험을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정치가 그냥 뭐 인기도수는 돼서는 안 된 거죠. 인기 있는 분들한테 뭐 맡겨서도 안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정치가로서의 자질, 그리고 어떤 뭐 역량 뭐 이런 것들, 또 투명함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공천이 새로운 이제 좀 전환점이 이걸 통해서 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많이 잘 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천과 정당 정치 이 책도 꼭 잊지 마시고 한 권씩 사서 그리고 소장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다준다연구소 전문가 초청 대담 윤왕희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 후보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